중국 어선의 무기 사용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 늑장 보고와 초동 대응 질타를 받았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무역업자로 위장해 군수품을 밀매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클린턴이 2차 토론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지만 트럼프도 낙마를 면하고 반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비박은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특검을 거론했습니다. 차은택 사단으로 불리는 인맥이 정부 용역 발주부터 수주까지 싹쓸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로트 7 국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배터리 외 다른 결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로 교체한 갤럭시 노트 7에서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이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고객 안전을 위해서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삼성전자는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히트작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결함도 리콜 조치로 일시적으로 수습이 되는 듯 했는데 새로 교체를 받은 기기에서도 이 폭발 주장이 일어나면서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구미 공장,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모든 공장에서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최근 갤럭시 노트 7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량 조정에 있는 중입니다. 리콜 이후 교환된 제품의 발화 의심 사고는 총 10건이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5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형 통신사 AT&T와 T-모바일은 갤로트 7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CPSC와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공동으로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갤로트 7 파동으로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4%까지 급락했다가 오후 들어 반등하며 1.52% 떨어진 169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삼성전자가 리콜을 하고도 또 다른 결함이 나타난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아닌 다른 결함 가능성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아린 기자입니다. 한 달 전 리콜 발표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발화 원인을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 결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 분석 결과 배터리 셀 자체 이슈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ATL 배터리로 교체한 새 제품에서도 발화 주장이 잇따르자 배터리가 아닌 다른 결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원인 파악은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원인 자체가 그 배터리 외부 폰 내부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빨리 출시하려다 보니 품질 안전 관리에 소홀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갤럭시 노트 7은 배터리 일체형입니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방수와 방진이 가능하고 부피를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방열과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컨슈머의 허위 신고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실제 리콜 후 지금까지 블랙 컨슈머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세계적으로 59건에 달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판매 중단이나 재리콜로 이어질 경우 이미 발생한 리콜로 인한 손실 1조 원 외에 적어도 7천억 원 이상의 기회 손실과 브랜드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오늘 선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중국,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우선 정상 명령 실시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바로 지난 7일 서해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의 고속 단정이 침몰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불응하고 살상 무기까지 휘두르는 중국 어민들에 대해선 무력을 사용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은 불법 조업 어선에는 위협 총격을 하고 납포 폭발시키는 등 대응 수위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고속단정이 침몰할 당시 해경대원들은 하늘을 향해 경보 사격만 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3,000톤급 함정은 위협 사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해경은 사고가 날 때마다 강경 대응을 외쳤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서입니다. 협상을 해봐야 애들이 압니다. 자기도 안 쏘는 게 아니라. 둘이 어떤 놈들은 나와가지고 갑판상에서 그러니까 야유를 합니다. 쏴봐라 하고만. 이번에도 해경은 무기 사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을 확보하고 하려면 앞으로는 우리가 자제해왔던 그런 무기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사상 초유의 고속단정 침몰에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은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고 살인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외국 정부는 단호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이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포함해 외국 선박 220척을 폭파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한 중국 저인망 어선에 총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정부는 내일 올해만 두 번째 중국 어선 대책을 발표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민들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선박에는 거북선처럼 쇠창살을 두르고 해경 대원들에게 망치, 손도끼를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합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불붙은 가스통을 던진 겁니다. 어선에 철판을 두르고 쇠창살을 매달아 해경 대원의 접근을 막습니다. 식칼, 망치, 손도끼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어. 수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 흉기로 해경 단속원들을 위협하는 등 중국 어선의 저항은 날로 포악해지고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아예 선단을 이뤄 해경 단속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그다음에 옛날처럼 목선이 아닌 거의 철선이 이제 앞에 서서 그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어요. 중국 어민들은 최근 연근해에서 어족 자원이 씨가 마르고 해산물 소비가 늘어 가격이 치솟자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경 단속에 걸리면 중국 어선에 대한 최고 3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중국에서도 선주와 선원 모두 면허가 취소돼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벌금액은 물론이고 또 구금까지 될 수 있는 즉 민형사재판 또 민형사 책임이 강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납포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NLL 이북의 북한 서해에 대한 조업원까지 사들이면서 한국 해군까지 단속에 나서자 중국 어선은 더욱 흉포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세혜입니다. 국민안전처가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31시간 늑장 보고한 데 대해 야당은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도 국민안전처의 초동 대응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안전처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4년 창설 이래 도대체 국민안전처가 잘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어선을 고의로 충돌한 건 지난 7일 오후 3시 8분쯤. 3분 만에 배는 뒤집혔고 단속하던 대원들은 다른 해경 고속단정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사고배가 인양되고 오후 5시쯤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국민안전처는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밤 10시 50분에서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미 사고 소식을 보도한 뒤였습니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또 보도자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랬죠.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우리 해상 주권이 유린되고 또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해경에선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정확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발표하려다 늦은 것일 뿐 은폐 시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서도 국민안전처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의 사건 보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은 아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해적을 연상케 하는 중국 어선의 폭력,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 해경은 뒤늦게 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원광대 법학전문대 유건홍 교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중국 어민들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 우리가 잡은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건 정말 해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흉포화하는 그 이유 어떤 겁니까? 예, 간단히 중국 어선들이 잡히면 이 해경에 잡히면 본인들의 생존권이 끝납니다. 배도 몰수당할 수 있고요, 벌금도 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금전적인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잡히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파산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의 이런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 벌금을 이렇게 좀 올렸는데 그게 오히려 더 흉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네, 이제 벌금을 올리면 상식적이라면 좀 그런 행위를 안 할 텐데 이 경우에는 벌금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극렬한 저항의 원인이 됐다라고 봅니다.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불법 조업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전혀 효과가 맞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뭐 그때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협약을 하고 중국 정부에서 좀 조치를 하면.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불법업이라는 것이 중국 자체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정도라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서해 조업권을 팔아넘긴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영해까지도 넘어간 걸로 알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이 조업권을 판 건 사실인데요. 이 중국 배들이 북한과 우리와의 경계를 제대로 지켜주면 좋을 텐데 또 안 지키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 물고기가 많다 보면 슬쩍슬쩍 넘어오는 거죠. 아마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빈발하면서 2011년에는 이청하 경사도 결국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해경에서 좀 더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 해경이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거겠죠. 외교적인 거고. 제가 봐서는 좀 해경이 그렇지 않아도 2014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중국 어선 선장을 하나 죽었는데요. 사고로. 그때 중국에서 우리 이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방어를 하는 건 좋지만 무기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뭐 사실상의 협박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 불편하겠죠.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좀 복잡해져 있는데 여기에 또 불을 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충분히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드 얘기는 일단 조금 있다 하고요. 우리가 지금 무기를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2014년에 그 불행한 그 사건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크게 사건 만들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해경 대원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 지침이랄까 그런 얘기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하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대응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육상경찰도 똑같아요. 범인을 잡는다거나 또 경찰 스스로를 방어한다거나 직무집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제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총기라든가 이런 걸 쓰고 나면
경찰로부터 얘기 듣는 거는 그와 관련된 보고서 쓰고 위에 보고하느라 해명하느라 진이 빠진다. 네네. 안 쓰고 만다. 예. 그런 얘기도 좀 있죠. 예. 그게 이제 육상 경찰에서는 그런데요. 네. 아마 해경 쪽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굳이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리 내국민도 아니고 예. 외국인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좀 더 심하게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을까 봐. 자, 이번엔 사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지금 해경에서 이렇게 단속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드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외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 거기에 또 그 사드의 원인이 북한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가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가 북한, 우리, 중국이 겹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요. 아주 정말 지구상에서 찾기 힘든 민감한 구역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해경이 총을 쏘고 포를 쏴가지고 중국 어선이 몇 척이 완전히 수장이 된다 이랬을 때 생기는 동북아시아 전체에서의 어떤 문제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 사드 문제하고 저는 우리 영해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해경 대원들의 이런 목숨은 이건 어느 것도 좀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유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이 해법은 어떤 겁니까? 저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포를 쏘거나 군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지금처럼 고무보트 타고 가서 이렇게 훨씬 더 큰 수십 톤짜리 선박을 배를 납포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고 오히려 철선 100톤 이상 되는 배들을 좀 해경이 보유해서 그 배로 가서 밀어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밀어붙여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면 구조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지금처럼 꽁보트 타고 가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짧게 해양경찰청의 이런 부활이나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경찰이라는 조직이 경찰이 떨어졌어요. 지금 해양안전본부가 됐습니다. 안전하고 경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개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해양경찰을 되살려서 권한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군수물자를 계속 들여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통로가 일부 드러났는데요. 김미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중부의 유명 자동차 도시에서 제작된 군용 차량입니다. 장갑탄도 뚫을 수 없는 방탄 재질로 미국산 못지않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최근 이 차량 200대를 비밀리에 구매했습니다. 명목상 이 차량을 구입한 곳은 접경지 지린성에 있는 일반 중국 회사입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가짜 중개인입니다. 이 차량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북한 무역회사인 강성총회사 지도원입니다. 겉으로는 무역 일꾼인 듯하지만 실제로는 보위부 소속 간부입니다. 군수품 거래를 위해 신분을 세탁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무역 지도원으로 일한 북한 보위부 간부의 가족이 주변에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밝히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보위부 간부는 중국 차량 회사에서 직접 군수 용차를 사지 못하니까 신분을 속이고 일반 중국 회사를 통해서 넘겨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투용 승용차를 이제 중국에서 들여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하고 합병을 해서 올적으로 들여왔다면 이번에는 불법으로 들여간 거죠. 대북 제재를 피해가는 이런 불법 미장 거래를 막으려면 결국 중국 당국이 실질적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한미 해군이 오늘부터 모든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핵 항공모함도 투입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 갑판에 슈퍼호니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립니다. 미 항모 강습단과 우리 의지 싸움 등 50여 척이 함께 참여해 한반도 전해상에서 처음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양국 해군의 해상 초계기와 공군 전술기,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평양 주석공 등 지휘부와 주요 핵 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게 이번 훈련의 목표입니다. 동해와 서해에서는 북한 특수부대를 경멸하는 훈련이, 서남해에선 북한군의 반격 상황에서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훈련이 실시됩니다. 당초 작전 구역은 서해와 남해였지만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예상됐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창리 발사장 등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15일 전후에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은 개헌을 재개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을 김 수석이 대변한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오늘 김재원 수석의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청와대가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개헌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건 야권은 물론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잇따라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갖다가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20대 국회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은 개헌 논의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 약화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물밑에서 이미 활발합니다. 여권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를 전담으로 맡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고리로 야권과의 연대를 모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도 개헌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세력을 규합하려 노력 중입니다. 다만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반기문 총장 귀국 이후로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잠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출범한 싱크탱크는 중도층을 겨냥하는 것 같았는데 야당 담당하는 박소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문 전 대표의 오늘 이 발언은 기존 지지층을 의식한 건 아닙니까? 네,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 제안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외교적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 실제 배치는 뒤로 미루자는 뜻입니다. 또 사드가 배치될 롯데골프장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보 보수 중도의 구분 없이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두루 참여하셨습니다. 싱크탱크를 구성할 때는 국민 성장을 주장하며 중도 색채를 낸 것과는 딴판입니다. 문 전 대표는 벤처 창업가들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신생벤처 지원 정책은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경제는 중도, 안보는 진보라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은 곧장 사드 배치 중단 발언은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주자라는 분의 안보 인식, 현실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중도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창업 국가를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도 사드 중단을 요구한 문재인 전 대표는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창업 국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너도 나도 성장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벤처 창업가 출신의 주특기를 살려 차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김경아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 전 대표는 청년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찾자는 겁니까? 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에 성공하면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자수성가 성공 신화가 쌓이면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 연구소, 지금의 안랩을 창업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창업 성공 요령도 제시했습니다. 좋은 팀을 만들어서 창업하라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로 창업하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의 창업 고민을 직접 듣고 해법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과학고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장을 주장하던 안 전 대표는 창업 국가로 본인의 주특기를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 성장을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의식한 행동입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이 공정성장과 국민성장 모두 책상머리에 기발하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싸잡아 비판한 것도 염두에 뒀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긴다고 말해 사드 중단을 주장한 문 전 대표와 입장차가 큽니다. 안 전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중산층 붕괴 현장을 방문합니다. TV조선 김경아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 불가 입장으로 야당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야당은 박 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보훈처 국정감사에선 박 처장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박승춘 처장의 인사말을 거부합니다. 업무 보고는 그런 문제가 있는 처장이 할 것이 아니라 차장이 하자라는. 이어서 박 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승춘 처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각각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실 우리 보훈처는 아니 제가 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취업에 대해서 중진공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최한근 보훈처 차장이 직접 박 처장 아들의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최 차장은 부인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업무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협조를 하려다 보니까 팀장이나 실장하고 통화를 하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최이배 의원은 최 처장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으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처 차장님께서 그 사실관계를 좀 달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박 처장은 불쾌감을 드러냈고 불의의 일이나 청탁할 약점이 잡혀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채 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진복 위원장도 주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네이션과 캔커피가 화제였습니다.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취지와 달리 무조건 금지 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앞장서서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위반 맞습니까? 병문안 갔을 때 바구니를 들고 가면 만약에 선물이고 봉투 들고 가면 위로성이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김영란법 토론회를 연상시켰습니다. 김영란법 신고 1호인 캔커피 사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생이 교수한테 갖다 주는 캔커피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하고 계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학에서 정리한 게 얼마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 떨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캔커피 사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땐 없었던 직접적 직무 관련성 기준을 권익위가 만들어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니 인사 담당 직원이면은 연중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요.
경조사는 이제 결혼과 장례만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례짓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시행을 맞이한 권익위원회의 부실 준비도 질타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도대체 1년 6개월간 뭘 했는지, 근데 제대로 된 사례집 하나, 제대로 된 유권 해석집 하나 못 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민주 박찬대 의원은 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장관의 업무용 차량 사용 금지를 권고했지만 정작 성영훈 위원장이 업무용 차량을 자신의 차량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데다가 이 화물 차량까지 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전대를 놓고 머리에 붉은 띠를 맸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경기도 의왕과 부산 등 전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물류기지 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비해 의왕 물류기지와 부산항에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며 일단 충돌은 피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3분의 1을 담당합니다. 철도 파업으로 화물 운송률이 40%대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설상가상 비상에 걸렸습니다. 운송 거부자와 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습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 화물운송 전체를 주기는 그런 악보입니다. 화물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 선주협회도 오늘부터 동맹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 이어 해상물류도 비상입니다. 철길, 도로의 바닷길까지 한국 경제의 동맥 경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5개월 사이에 2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이처럼 40년 넘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 2007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잘 진행될 것 같았던 재건축은 지난 6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조합장 63살 양모 씨의 양심 고백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2억은 받았어요. 5천만 원씩 매번. 양 씨는 조합의 다른 간부가 돈을 다 가져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 씨의 죽음으로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이번엔 조합 세무직원이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졌습니다. 세무업체 선정 과정에 힘을 써달라며 양 씨에게 500만 원을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500만 원을 주긴 줬는데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줬다. 5개월 사이에 2사람이 숨졌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조합장의 돈 관계를 관리했던 세무직원도 목숨을 끊은 데다가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받았다는 조합 간부 모두 혐의를 부인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기를 우리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갈래도 돈으로 얼룩진 재건축 조합 탓에 남은 주민만 애태우는 신세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이 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얼마 전엔 도박 자금 5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죠. 성민혁 기자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빼돌려 구속됐던 63살 김기옥 씨.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으로 더 유명한 김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등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모바일 분석을 통해 마약 투여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다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제 혐의가 포착돼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올해 2월 인천의 한 카지노에서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다방 여 종업원이 커피를 배달하면서 마약까지 팔았습니다.
이렇게 각종 수법이 동원되면서 지난해 국내 마약 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던 33살 강모 씨. 다방 종업원 강 씨는 커피 배달을 간 모텔에서 손님들에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마약을 손님에게 팔고 성매매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쇼핑카에 가져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 씨는 지난 2월 1g당 30만 원에 17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구입해 최고 6배의 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면접시 이제 권한다든지 해서 작게 1회 투약 보면 한 10만 원 내지 저 이제 면이 좀 있으면 한 30만 원에 이렇게. 마약이 우리 사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커피 상자에 담고 여행 가방에 숨기고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화물로도 이용합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 밀수 적발 금액과 압수량은 3년 만에 3배가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난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환순 기자입니다.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심경을 묻자 마음이 편했어요. 지난 7월 속초지법에서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진지한 표정이지만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제가 마음이 편한 거는 전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조 씨가 거주지를 이유로 재판 관할권 이송을 신청해 속초가 아닌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명인이 자서전을 쓸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일일이 알려야 하는지, 즉 예술계에도 고지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관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수가 90%를 그렸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조수는 덧칠만 했을 뿐 아이디어는 100% 본인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대작가가 2명에게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판매, 매니저와 함께 1억 8천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TV 토론을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린 미국 대선의 두 번째 TV 토론은 성추문과 인신공격으로 얼룩진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음담 패설과 개인 이메일 의혹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2차 토론은 흔한 인사말이나 악수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토론 초반 트럼프의 음담 패설 이슈가 거론되면서 토론은 곧바로 달아올랐습니다. You bragged that you have sexually assaulted women. Do you understand that? This was locker room talk.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트럼프가 IS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 했지만 클린턴은 틈을 노려 공격에 나섭니다. Ranking them from 1 to 10. We've seen him embarrass women on TV and on Twitter that raises questions about his fitness to be our president. Well, you're right about 트럼프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으로 반격했습니다. President Clinton did. He was impeached. He lost his license to practice law. He had to pay an $850,000 fine. My friend Michelle Obama advised us all. When they go low, you go high.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의 감옥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Private sector should be put in jail, let alone after getting a subpoena from the United States Congress. 이 밖에도 납세 회피 의혹, 무슬림 입국 제한 문제를 놓고 두 후보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3차 토론은 우리 시각 20일 오전 미국 네바다주 주립대학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2차 TV 토론도 클린턴의 판정승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추락하지는 않았고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의 지지를 다시 받으며 반전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2차 TV 토론 직후 여론조사도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습니다. CNN과 ORC 공동조사에서 클린턴이 잘했다는 응답이 57%, 유고부 여론조사에선 4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차 토론에 비해 트럼프와의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토론을 가장 추잡한 토론, 진흙탕 싸움이라면서 시청자들이 환멸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Why didn't you do it? Why didn't you do it? Because I was a senator with a Republican president. Oh, really? I will be the You could have president done it. who will If get you were it an done. effective, That's if you were an exactly effective right. senator, you could have done it. 하지만 트럼프는 정면 돌파와 역공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이은 음란 발언 파문으로 휘청거렸던 트럼프가 토론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도 TV 토론 후 트럼프의 대승이라며 후보 교체론을 잠재웠습니다. 공화당원의 74%는 음담 패설 파문에도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해 콘크리트 지지를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클린턴은 최근 LA타임스를 제외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의 격차를 4%포인트 이상 벌렸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2차 TV 토론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김현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 교수가 보시기에 2차 TV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이렇게 승부처라고 할 만한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뭐 앞에 난타전을 하는 부분, 네. 예를 들어서 그 성추문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거 사석에서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빌 클린턴은 실제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메일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특검을 꾸려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을 조사하겠다. 네. 내가 법 집행자라면 힐러리 클린턴은 뭐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무성 그런 난타전에 거의 뭐 클라이맥스를 이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보고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This was locker room talk.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Certainly I'm not proud of it, but this is locker room talk. But for you to say that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you deleting 39,000 emails, again,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What you did, and this is after getting a subpoena from the United States Congress. We have to move on. Secretary Clinton, you can respond, and then we got to move on. We want to give the audience a chance put here. in jail, let alone after getting a subpoena from the 김 교수께서는 왜 지금 이 장면이 가장 오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과거에 트럼프가 성적으로 추문한 그러한 음담 패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2차 토론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뭐 정책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한다는 거 들었지만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람들은 진정한 대화를 원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역시 트럼프답게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대담하게 상대방을 더 강하게 공격을 함으로써 트럼프다운 진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보기에는 또 미국 사회를 잘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트럼프의 대응이 조금 뭐 저희들끼리 좀 쓰는 용어로 먹혀들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사과만 하고 움츠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과감하게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이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트럼프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말을 한 것, 예를 들어서 락커룸 톡이다. 이건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빌 클린턴은 진짜 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걸 보면서 물론 트럼프가 상당히 황당했지만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더 잘했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1차 토론보다는 2차 토론이 격차가 좁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오히려 한 55대 45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저는 보니까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트럼프가 상당히 이번에 1차 토론에 비해서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래픽이 좀 나갔습니다만은 1차 토론 때는 62대 27 사실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는 57대 34%로 이렇게 조금 더 좁혀졌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신의 실수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하고 클린턴을 따라붙을 가능성 이게 좀 어느 정도나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선거전이 네거티브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더 유권자로부터 싫은 이미지를 보여주면 표를 깎아먹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제가 역전하기 힘들 거고 만약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한 네거티브한 측면 지금 그 어산지 위킬릭스에서 또 힐러리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터지면 아마 트럼프가 좀 더 만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클린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이메일 의혹 말고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건강 이슈가 가장 크죠. 지난번에 휘청거렸을 때도 상당히 혀를 갉아먹고 어느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기도 했는데 한 번 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아주 큰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그 건강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고 폐렴 증세가 있었던 거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김 교수가 보시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 좀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한 번 더 휘청거리고 넘어지면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폐렴 때문이다라는 거를 안 믿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메디컬 레코드를 보더라도 뇌진탕 증세도 있고 또 뇌나 다른 몸의 일부분에 혈전 증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넘어진 것이 과연 뇌출혈 증상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럼 트럼프는 악재라든 게 다 나온 거고 힐러리 클린턴은 아까 얘기한 또 위키리크스와 또 관련된 거라든가 건강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쩌다 미국 선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게 저희가 미국 TV 토론하면 항상 좀 품격이 있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한다고 저도 칼럼을 썼던 기억이 있고 한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쩌다가 이렇게 좀 네거티브로 흐르고 또 좀 덜 싫어하는 사람을 뽑는 이런 선거로 돼버린 겁니다. 줄리아니 시장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7, 80년대 아메리칸 드림 이후에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백인 중산층들의 소외감이 더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민자라든지 자유무역 이런 거를 싫어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을 싫어하고 트럼프 같은 이단자가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먹고 살기 힘든 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했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은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엄성석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언제 민정수석이 나간 적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출석을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 간의 협의 절차,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난 7월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우병우 수석 본인 문제가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불출석을 양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야당은 우 수석에게 불출석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증인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우병우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감에선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탁에 차은택 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송 원장은 차 씨와 20년 지기라고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의 대부로 알려진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송 원장은 차 씨와의 친분 관계를 인정합니다. 정확하게 차은택 씨를 제일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 만난 거는 한 20년 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2014년 콘진원장 공모 당시 송 원장 발탁에 차 씨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당시 송 원장에게 파격 점수를 준 한 심사위원은 심사 직후 해외 문화원장으로 승진했는데 그 배우로 차 씨가 지목됐습니다. 원장으로 임명되는데 박 국장이 중간에서 파격적인 점수를 주셔서 1등을 제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은택 감독의 역할이 있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 없으세요? 또 송 원장이 대표로 있던 머큐리 포스트가 차 씨의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진 엠박스 에디터와 등기상 주소가 같자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아프리카 저 회사 대표가 차은택이고 차은택의 페이퍼 컴퍼니가 엠박스입니다. 엠박스가 머큐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머큐리와 엠박스가 또 주소가 동일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차 씨가 본부장을 맡았던 문화융합벨트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에서 송 원장의 임명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차은택 사단이 정부 용역을 싹쓸이했다는 의혹 계속 전해드렸죠. 이번엔 차은택 사단이 소위 말해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는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자도 용역을 받는 쪽도 차 씨와 특수관계였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방문했을 때 비보이 공연과 이란을 순방했을 때 태권도 시범 공연입니다. 이 행사들을 기획한 업체는 제1기획 출신 김홍탁 씨가 대표로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차은택 씨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사였던 김성현 씨는 차 씨의 대리인격으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습니다. 저 회사 좀 형태가 좀 재밌게 돼 있는데 이사 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전문 영역 가지고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청와대 순방 행사에 관여하고 용역 발주에 최종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차 씨와 특수관계입니다. 이런 카르텔을 이용해 차 씨는 청와대나 문체부의 문화행사 용역을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브랜드 사업 때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7억 5천만 원짜리 국가 브랜드 홍보 동영상 제작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낸 사람은 CF 감독 출신 박명천 매스메스에이지 대표. 박 씨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제자이면서 차 씨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 또 KT는 올해 광고 영상 4편 중 1편꼴로 차 씨의 광고 제작 회사인 아프리카 피처스에 몰아줬습니다. 실질적인 광고 발주 업무를 맡은 이동수 KT 전무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차 씨와 한때 일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50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 중요한 기관이 내년 초 전주로 이전합니다. 그러자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인력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고서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 해외 투자와 채권 운용을 총괄하던 장모 팀장과 옥모 팀장 등 핵심 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초 전북 전주로 옮겨가게 되자 최근 이렇게 20여 명이 줄줄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기 싫다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사유를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전주 이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기금운용본부는 500조 원이 넘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기금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봉은 글로벌 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투자사의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기존 인력조차 줄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운영력들의 근로 조건을 좀 더 개선해서 장기 근속을 좀 유도해야 되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전문가들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독립기관으로 처우를 개선해 글로벌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에 임신기간 10달을 의미해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임산부를 위한 배려는 어느 정도일까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지하철 2호선 임산부 배려석. 양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 대학생도, 중년 여성도, 임신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까지. 임신 중이신가요?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지 3년째. 시민들의 무관심은 여전하고. 네, 어떠세요? 이 임신 배려석 보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나갑니다.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 70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임부복을 들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곳곳에 임산부 배려 스티커가 붙어 있고 색다른 홍보도 이어졌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임신부 10명 중 4명은 배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짐을 들어주거나 임산부 먼저 승하차하기 같은 배려를 받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임산부 기념일날 행사에 오는데도 걸어서 오면서도 버스에서 쓰고 지하철에 서서 왔어요.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임산부의 날. 제정된 지 벌써 11년째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가상 테러범에게 다가갑니다. 발걸음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연막탄을 던지고 연기 속에서 1분 동안 800발을 쏟아부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마네킹을 가루로 만드는 강력한 폭탄도 문제없습니다. 30m 거리에서 20cm짜리 폭탄을 단 한 발로 제거합니다. 테러범을 사살하기까지 20초면 충분합니다. 1km를 3분 안에 주파하며 장애물을 넘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은 뒤 15m 떨어진 작은 표적 10개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백발백중. 건물과 장애물 위를 날아다녀도 총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 특공대원 전부 다 체력 운동을 매일 3-4시간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공대원들 모두 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고공 레펠은 기본입니다. 대테러 요원 대회에 선보인 특공대원은 104명. 특별 승급의 영예는 대회 최우수자만이 갖게 되지만 참가자 모두가 특등 사수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올리버 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벤트 홀른스트램 MIT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이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계약이론은 투명성과 상호 합의로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감을 분석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하트 교수는 2014년 연대 석좌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팔짱을 낀 채 결혼식장에 입장합니다.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애틋한 입맞춤도 잊지 않습니다. 주름진 신랑 신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중국 고유 명절인 음력 9월 9일 중량절을 맞아 산둥성 진안시에서 부부 99쌍의 결혼 50주년 금혼식이 열렸습니다. 平淡，一些事情啊，两人之间的事看得很平淡，不过分的去计较这些问题，多呀、少啊、早啊、晚啊，这是很关键的。 런웨이를 걷는 화려한 의상의 모델 뒤로 휠체어에 탄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표정과 동작이 더없이 당당합니다. 한 비영리 재단이 장애인 모델의 성취감을 높이고 장애인 재활비용 모금을 위해 마련한 패션쇼입니다. 장애인 모델이 일반 모델과 함께 선무대. 하이힐을 신고 걷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공원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애완견 한 마리가 다가갑니다. Hi there. Oh. Hi there. Oh my god, did he just talk? I did just talk. Like all over screen.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말하는 개가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목걸이에 통역기가 있다는 설명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실제 통역기를 이용한 대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홍보를 위한 몰래카메라 이벤트였습니다. Goodbye, tiny human.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서해 최북단 대청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강진에 놀라고 태풍까지 겪은 경주 내남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입니다. 지진이 나서 무척 힘들고 무서웠지, 힘내 라면서 격려하고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대청도는 항상 짐도 싸놓는다면서 위로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편지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진도 태풍도 빨리 지나가고 즐겁게 다시 웃으며 생활하길 바랄게. 모두 힘내 화이팅! 또래들끼리 아픔을 나누는 우리 학생들 마음이 참 예쁩니다. 네, 프로야구 가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LG와 기아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잠실구장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예매가 35분 만에 매진되는 등 2만 5천 명의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LG가 가져갔습니다. 1회 이천웅의 안타와 박용택의 볼넷으로 1사 1, 2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히메네즈가 중견수 플라이로 잡힌 데 이어 최은성이 아쉽게 삼진에 그치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팽팽하던 흐름은 양팀 유격수의 활약에서 엇갈렸습니다. 1회 한 차례 실책을 범했던 LG 유격수 오지환이 4회 2사 2, 3루에서 안치홍의 타구를 뒤로 빠뜨리면서 먼저 2점을 내줬습니다. 반면 LG는 4회 말 공격에서 선두타자 박용택의 안타로 추격의 신호를 알렸지만 기아 유격수 김선빈이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로 병살타를 만들었습니다. 김선빈은 앞선 2회에도 병살타를 잡아내며 김기태 감독의 믿음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6회 나지완의 희생플라이와 7회 김주탄의 적시타로 2점을 보탠 기아가 8회 현재 4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기아는 먼저 1승을 안고 시작한 LG와 1승 1패 동률을 이룹니다. 양팀은 내일 잠실에서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최종 승부를 펼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리우 올림픽행이 좌절됐던 양학선이 전국체전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을 포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언제 다쳤냐는 듯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는 양학선. 착지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 종목 도마에서 1위, 링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양학선은 오늘 몸 상태는 70% 정도였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기술 동작은 이제 거의 제가 좀 더 세게 할 수 있고 좀 더 약하게 할 수 있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데 착지에서 약간 아직까지는. 처음 출전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약반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낸 도마의 신 양학선. 하지만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는 아킬레스건 부상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부상 후 처음 출전한 대회였지만 주종목인 도마에서 15.012점을 기록하며 2위와 0.55점 차로 여유롭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놨고요. 그 내려놓은 결과 운동할 때 좀 더 편해졌고. 욕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간 양학선.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학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제대회 출전으로 떨어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상 후 복귀전에서 마음을 비우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양학선. 세계 챔피언의 재도약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올 시즌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대세는 박성현 선수입니다. 이 시즌 최다승 기록을 향해 달리고 있는 박성현 선수를 김관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 시즌 7승, 대세라는 별명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부담스러운 좀 수식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안정된 경기력인 것 같아요. 박성현의 장기는 평균 243m에 이르는 KLPGA 투어 1위의 드라이버 거리. 딱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스윙을 합니다. 리듬이고요. 또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정타에 맞추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생각하는 게 임팩트 구간의 저의 하체 모습이거든요. 공이 안 맞을 때는 하체 턴이 조금 빠른 편이라서. LPGA 투어에서도 장타자에 속하는 박성현. 현재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현지 적응 문제와 언어 등 난관이 있지만 시험 삼아 참가해본 LPGA 대회를 통해 자신감도 충분히 얻었습니다. 코스에 오비가 없다는 점? 그 부분이 좀 저희 마음이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울타리 밖을 뜻하는 오비 지역이 한국 골프장에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미국 골프장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음 놓고 장타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확실히 복근 중앙 몸의 중심에는 힘이 가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즌 최다승 기록에는 2승을 남겼습니다. 미국 무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테마 인터뷰 김관입니다. 세준이가 제18회 사모코리아컵 국제오픈 볼링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준이는 결승에서 지난해 세계 랭킹 2위에 오른 미국의 앤서니 시몬센을 맞아 접전 끝에 241대 227로 따돌리고 메이저 대회 첫 승이자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늦더위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낮엔 그래도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도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니까요. 의상 선택하실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등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전주, 대구 내일 아침 1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 22, 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년 10월 중순다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11년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이청호 경사. 그는 중국 선장의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을 비판하고 해경의 자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흥분하다가 금세 잊어버리고 결국 우리 해경의 고속 단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청호 경사처럼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